1993년 겨울, 호주 멜버른 남동부 교외 지역 프랭크스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해안 도시 특유의 느긋함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골목과 공원, 익숙한 거리마저도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문에는 연일 불안을 자극하는 문장이 실렸고, 주민들은 모르는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기만 해도 창문 너머로 시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공포는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크스턴에서는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차례로 살해되고 있었거든요. 1993년 6월 26일, 프랭크스턴의 한 병원 산부인과 병동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비는 긴 진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의 이름을 제이크라고 지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데비의 약혼자 게리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곧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농담처럼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출산 후 12일째가 되던 7월 8일 저녁, 데비는 오랜만에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전 직장 동료였던 러셸이라는 남성으로 데비가 출산 휴가에 들어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러셸은 막 태어난 아이를 보기 위해 퇴근 후 곧장 데비의 집으로 향했고, 그녀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는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유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데비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고, 우유는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아이를 두고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이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집 근처 가게까지는 차로 몇 분 거리였기에 그녀는 외출을 결정했습니다. 러셸이 자신이 가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아이를 보라고 말한 뒤 그녀는 금방 돌아오겠다며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외출은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비가 가게에 들어간 사이 한 남성이 그녀의 차량으로 다가왔습니다.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남성은 망설임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운전석 뒤편 유아용 카시트 옆에 몸을 웅크린 채 데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우유를 집어들고 계산을 마친 데비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벗어나자마자 남성은 몸을 일으켜 데비의 옆구리에 총을 들이댔습니다. 남성은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총은 실제 총이 아니었지만 당연히 데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협조하는 척하며 헤드라이트를 깜빡여 주변 차량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몇 운전자가 이를 이상하게 보긴 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는 데비의 집을 그대로 지나쳐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정도 도로를 달리던 중 남성은 그녀에게 차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테일러 로드 인근의 외딴 농지 근처. 이곳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끌어내려진 데비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돈과 차를 모두 가져가라고 애원했지만 남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으로 데비의 목을 졸랐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데비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남성은 그녀를 나뭇가지로 대충 덮은 뒤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근 도로에 차를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죠. 한편 집에서 기다리던 러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가게와 병원, 그녀의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나흘간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가출, 산후 우울증까지 모든 가능성이 검토됐습니다. 그러던 중 데비의 차량이 발견됐고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확인됐습니다. 운전석 위치가 데비의 체격과 맞지 않게 뒤로 밀려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단서들은 그녀가 범행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죠. 7월 12일,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사망해 있는 데비를 발견하면서
가장 끔찍한 결말이 드러났습니다. 사인은 교살, 범인은 그녀를 살해한 뒤에도 목과 가슴에 여러 개의 자상을 남겼습니다. 성범죄의 흔적은 없었고 살해한 뒤 자상을 입힌 모습에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형사가 뭔가 섬뜩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현장을 관찰하던 그는 곧 한 달 전 있었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인 6월 11일, 엘리자베스란 여성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뒤 집으로 향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접근한 남성이 그녀의 입을 막고 총을 들이댔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그 총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인근 숲으로 끌려가 목이 졸린 뒤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뭇가지로 덮인 채 발견됐죠. 형사는 이 두 사건이 인근 지역에서 일어났고 범행 수법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프랭크스턴의 연쇄살인범이 활동 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언론은 빠르게 보도했고 연쇄살인범이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지역 사회를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면 혼자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사실은 범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해 7월 30일, 나탈리란 여성이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범인은 골프장 인근 자전거 도로에 미리 덫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철망을 절단해 만든 구멍 뒤에 숨어 있다가 홀로 귀가하던 나탈리를 기습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교살과 흉기가 사용됐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그녀는 손톱에 그의 피부 조직을 남겼습니다. 또한 범인은 철망에 긁혀 자신의 피를 남기는 실수를 했죠. 이 무렵 우체부 한 명이 현장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노란색 도요타 차량을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주를 추적했고 폴 디니어라는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나탈리 친구의 동거인이었고 평소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손에 난 상처를 발견했고 검사 결과 나탈리의 손톱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이 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철조망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역시 그와 일치했고요. 그렇게 폴은 체포됐고 세 건의 살인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의 진술에는 감정도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동기를 묻는 형사에게 그는 그냥 죽이고 싶었다 라고 말했죠. 1972년 4월에 뉴사우스 웨일스주 캠벌타운에서 태어난 그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감 저하와 학업 부진, 체중 증가,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는 안 좋은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인형을 찢었고 가족의 고양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절도 혐의로 경고를 받았고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죠. 그 뒤로 부모님이 이혼했고 성인이 된 뒤 직장을 다녔지만 동료와의 마찰로 인해 해고되며 7번이나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지,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가 선택한 것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근처에 사는 도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도나의 집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나 넌 죽었어 라는 글을 벽에 남겼습니다. 욕조에서 그녀의 반려묘도 살해된 채 발견됐죠. 두려워진 도나는 바로 이사를 가며 그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폴은 3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1993년 12월, 그는 3건의 살인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최소 3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도록 형이 조정됐습니다. 2023년에 그는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가석방위원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담으로 그는 2003년에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며 화장을 하고 법적 이름 변경, 성 전환 수술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편지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성별 불쾌감 때문에 여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3개월 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 역겨운 범죄를 저질렀다. 여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남성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이 사건은 프랭크스턴이라는 지역 이름과 함께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상처가 언젠가는 다 아물 수 있도록 나쁜 사람이 다시는 사회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